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이경ben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작은 공간에. 너무 커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떨리네요.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온 게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을 할 때 한 어머님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그 정의를 내리셨냐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이 박혔거든요.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 그 다음부터 제가 나름대로 교직에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는 직분은 같이 보물 찾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은 가장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애를 키워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 손잡고 나들이 가면 한 10m를 걸어가기가 어렵죠. 가다가 다른 데 보고 또 가다가 다른 데 보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숨겨놨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보물을 항상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시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계속 움직이고 뭘 찾아다니거든요. 저는 그걸 하나님과 보물찾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움직이는 거에서 약간 좀 거스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뭔가 할 때 굉장히 뭐랄까 충만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돌멩이 하나를 줘도 1시간을 가지고 놀고 벌레 하나를 만나도 몇 시간 동안 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물들을 깊이 탐닉하고 그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잖아요. 눈이 와도 오나보다, 비가 와도 오나보다, 꽃이 펴도 피나보다 이렇게 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저마다에게 심어놓으신 보물도 있고요. 또 우리 밖에 이렇게 세상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야기 1, 이야기 2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1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 이야기인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갔나라는 게 이야기 1이고요. 이야기 2는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첫 말을 경험했을까? 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1과 2 2개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2개 다 할 시간은 없고요. 1번 아니면 2번이 있거든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번. 2번이 맞네요. 그러면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다. 한 번 더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다. 예,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모든 행동이 뭐다? 언어예요. 그래서 저처럼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은 단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까를 배우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하면서 처음 만났던 아이이자 잊혀지지 않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내 올해 30년째 교육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교육 가르친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잊지 않고 계속 떠올려보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제가 처음 만난 친구이기도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전공이 그쪽이거든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 스펙트럼처럼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그 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났던 이 봄이라는 친구, 가명이에요.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아주 왼쪽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중증인지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전혀 언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성 자체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강의 때 얘기한 거라서 혹시 우리 학생이 한 분 계신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발성이 안 되고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이렇게 호흡 자체도 어려운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는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못 알아봐요. 그다음 일은 거의 다 빠져 있고 벌어져 있죠. 그다음 머리도 막 빠져 있어요. 아이가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나면서 일단 고민하죠, 그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던 게 뭐냐면 전혀 세상과 소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언어도 할 수 없고 호흡도 잘 안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무언가 요구하는 걸 한번 가르쳐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아이를 만났다면 그렇게 목표를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도 되고 그 정도의 장애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미 언어 발달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를 정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언어도 안 되지만 호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후후 이런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어 자체가 안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이제 언어를 끌어낼까 하다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트램폴린이에요. 혹시 트램폴린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뛰는 거 있잖아요. 트램폴린을 가지고 아이와 그 위에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램폴린에서 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죠. 숨이 가쁘니까, 그죠?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우리가 이제 언어 교육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앉혀놓고서 뭐 따라해봐, 가르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뛰는 것부터 계속 그 놀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트램폴린을 뛰다 보니까 깔깔깔 웃기 시작해요. 이제 좋은 거죠. 아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아이가 깔깔깔 하고 웃는 것은 뭐예요? 언어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재밌어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죠. 아, 봄이야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구나. 또 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며칠을 뜁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트램폴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위에서 뛰는 순간 아이가 깔깔깔깔깔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깔깔깔깔 정점에 오를 때가 있어요. 너무 즐거울 때. 그 아이 표정을 보면서 트램폴린을 뛰다 보면 정말 좋아하는 그 텐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멈춰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요청을 하겠죠? 일단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저를 한번 툭 건드려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죠. 그럼 건드린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더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해달라고? 알았어. 그리고 바로 반응을 해서 더 띄워줍니다. 또 그렇게 며칠을 띄워줘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뭘 알게 되냐면 선생님이 뭘 건드리면 해준다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언어의 시작이에요. 사실 엄마를 못 알아볼 정도의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던 아이예요. 소통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였는데 일단 선생님을 쳐요. 해주세요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절정에 있을 때 딱 멈춰서 뒤로 돌아 앉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 등을 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등을 치는 거,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더 놀아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등을 치는 순간 바로 돌아봐야 돼요. 선생님 불렀어? 더 해달라고? 그리고 해줘요. 그럼 아이는 제 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건드리면서 뭔가 요청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언어를 처음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절정에 올랐을 때 제가 뒤로 돌아서요. 등을 건드려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죠. 놀라운 얘기를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희처럼 특수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진짜 그 순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얘가 내 앞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럼 얼른 들어서 역시 띄워줍니다. 그렇게 뛰기 시작해요. 계속 뛰어요. 그럼 깔깔깔거리죠. 자, 그 다음엔 이 아이가 앞에 와도 띄워주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앞에 와도 선생님이 안 해줘요. 몸을 막 치죠? 안 해줘요. 나중에는 얼굴을 잡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등장한 것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얘를 인간승계 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으로 다가와서 얼굴을 잡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일을 그 아이는 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해주고 열심히 띄워줍니다. 열심히 띄워줘요. 그 다음에 얼굴을 잡아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해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제 눈을 살짝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아이가. 근데 어느 순간 잠깐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엄청나게 격하게 반응을 해주면서 같이 띄워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으로 다가가서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친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첫 말이 나왔어요. 첫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해줘예요. 해줘가 아니라 해줘.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해줘. 이게 첫 말이었고, 제가 사실 이 강의 할 땐 그 수십 번을 했는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지금 너무 많아서 못 울겠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눈물 나는 지금 이 지점에 되게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그날도 진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넘은 아이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줘라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거는 직접 경험해 본 분만 알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때 이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됐다. 이제 뭔가를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 떠오른 게 이제 헬렌 켈러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영화가 딱 떠오르는데 그 펌프로 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그 썰번 선생님이 지화로 쏘면서 이렇게 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애를 데리고 저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데려갔어요. 양말을 벗겨놓고 발을 물에 담겨놓고 봄이야 물 차갑지 물 뿌려보기도 하고 모래를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물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전철을 타고 인천을 갔어요. 바다를 보여주려고. 근데 인천 바다를 보여줬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이 물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틀렸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계곡 옆을 지나가는 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 이게 뭐예요? 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걔가 꺼낸 두 번째 이야기예요. 리을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물이라고는 못하고 무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이라고 배웠는데 물, 그 다음에 모래, 바람 다 보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보물들이에요. 그동안 그 아이는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보물인지 인식하지 못했었고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소통을 하면서 그 보물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가 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론 제가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지만 처음으로 물이라는 걸 먹어서 저게 물이야 선생님? 물이야? 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굉장히 사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 드디어 세상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그 아이가 배운 단어가 마했어. 마는 뭐냐면 예전에 스프링 달린 말 있죠. 리아커에 그걸 태워줬더니 마 그래요. 그래갖고 해줘, 무, 마, 그 다음에 에떼라는 게 있어요. 에떼.
애때가 뭐냐면 이제 빨대라는 뜻이에요. 빨대. 빨대라는 말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빨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애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때가 네 번째 배운 말이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말이 삐삐배였어요. 삐삐배. 우리 학생은 알 텐데 이게 우리 삐삐배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삐삐배 그러고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을 인지하고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리고 반겨준 거죠. 그 아이가 사실은 제가 처음 만난 아이였었고요. 사실은 그 뒤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심한 아이를 이렇게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물론 중증 아이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아이들은 변화하는구나. 변화한다. 내가 그만큼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면 아이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제가 첫 아이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났을 때 그 서울에 보면 그 국립재활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특수학교가 이렇게 분교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쯤 지나서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그 교실을 들여다봤더니 보미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 안쪽에.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요.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다 그랬더니 잠깐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 제가 영화처럼 정말 기억이 나는데 옆으로 쭉 다가섰더니 아이가 자고 있어요. 엎드려서. 제일 심하대요. 반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더니 깨웠죠. 봄이야 깨웠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을 못 알아보더니 조금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반기기 시작해요. 1년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종을 쳤어요. 수업 시작 종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뒤에서 아이가 울면서 쫓아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은 제지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아이와 만난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교육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거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원고가 끝이 난 것 같아서 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살짝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봄이라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은 여러 외 밖에 있는 보물을 찾는 아이였잖아요. 반대로 태연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찾은 아이인데 이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학교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는 것은 그냥 블록을 가지고 쌓는 게 그 아이가 하는 전부였어요. 블록을 정교하게 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블록을 쌓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선생님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로 불렀어요. 모셔가지고 우리 태연이가 학교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친구들과 관계도 그 친구도 물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블록만 가지고 논다. 이건 재능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는 이걸 가지고 잘 길러서 직업까지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상담을 드렸어요. 그때가 만 5세, 6세 때쯤 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30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좀 당황하셨죠.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인데 갑자기 직업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큽니다. 그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사실 아이도 안 낳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태연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쪽으로 잘 키우시면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프라모델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작가를 직업으로 삼고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중에 대학으로 와서 몇 년인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님한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우리 태연이가 작가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작가가 됐다고요? 예, 중간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그 장애인 예술제가 있어서 거기에 입선을 했대요. 그래서 작가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됐대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그 당시에 뭐 작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전혀 와닿지 않았대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잘 잡으시고 나름 준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소식이 전해올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한 번은 일본에서 동화책을 내는데 동화책 표지로 나오고 또 어느 순간 TV를 틀었더니 TV에도 이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말씀 나눠봤더니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장애인 식혜성 교육을 다닌대,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직접 말을 안 되니까 말하는 건 엄마가 해주시고 이 아이는 직접 만드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장애인 식혜성 교육을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지난해인가 12월 달에 어머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카톡을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딱 받았는데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태연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태연이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지금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읽어봤더니 그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태연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걸 좀 잘 키우면 작가든 뭐든 그런 쪽으로 진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갖고 계신 것도 놀라웠었고, 그리고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배경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교직 생활을 유아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교직 과정을. 그리고 대학은 초등 특수교육에서 20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제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 창업교육이에요. 진로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교육에 있지만 가장 관심 갖는 게 아이들 직업교육이에요. 어떻게 직업을 만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 아까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슬픔이 있지만 그 끝을 파올라가면 결국 다 똑같이 한 지점에서 만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이 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실 가장 커다란 고민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직업교육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혹은 친구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을 고려해서 재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으면 그걸 통해서 직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재능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재능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 비교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오는 재능이 있거든요.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걸 잘해. 다른 아이보다 훨씬 잘해.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걸 정말 잘해. 이거 재능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재능을 찾아야 되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재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면 재능일까요? 재능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간담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집착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재능이 될 수 있어요. 직업으로 연관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잠깐 우리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이유가 비교를 하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각자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혹은 뭐 성인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 자꾸 어려움에 집착하잖아요. 어려움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야 돼요.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훈련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연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의 재능을 처음 찾고 끝까지 밀어준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좀 더 커서 복지관과 연관을 시켜서 조금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더 키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업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돈을 벌어 오잖아, 아이가. 돈을 벌어 오고 그리고 혼자 미술을 배우러 다녀요.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갤러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정말 손바닥만한 갤러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냐면 사실은 직업교육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서 미술에 조금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제가 무상으로 전시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한 2, 3년 정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그 한 아이 얘기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 끝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설명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관객들한테.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이제 까불지 않을 거야. 나는 작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시하기 전까지는요. 학교에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대요. 애가 칙칙 소리 내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게 그 부모들에게도 항의가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선생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 이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한번 전시를 오고 싶어 하는데 전시 기간을 늘리면 안 될까요? 늘려줬어요. 그때 그 학급에서 아이들이 전시를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교에 그림 그리는 붐이 일었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에 그 아이의 그림을 넣어서 통신문을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식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섞이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사례 두 개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내고 그 싹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싹을 착 틔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밖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정말 많은 보물들, 꽃이든 곤충이든 벌레든 아까 보미가 이야기했던 물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같이 보물찾기의 선장이 돼서 같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잠깐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